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1대 국회가 어느덧 문을 닫고 30일자로 22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지난 4년간 거대 양당은 대립과 정쟁을 반복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법안 처리는 밀려나면서 역대 최저 법안 처리율이라는 오명을 기록했습니다. 21대 국회 임기 막바지까지도 여야의 극한 대치는 이어졌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끝내 부결됐고 야당은 줄특검과 개헌론 등을 예고하면서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에서는 새롭게 막이 오른 22대 국회의 과제는 무엇인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모신 두 분 패널 소개합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영건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21대 국회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22대 국회는 이미 열렸는데 오늘 토론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서 21대 국회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내용들이 싸움으로 벌어졌는지 김은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먼저 보시고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4년 전인 2020년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속 많은 나라들이 선거를 연기하거나 일정을 잡지 못할 때 전국 단위 선거를 치르며 주목받았습니다. 처음으로 전체 유권자의 1.2%인 만 18세 고등학생 유권자 54만 8천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돼 당시 역대 가장 긴 투표 용지가 만들어졌습니다. 투표율은 66.2%로 1992년 14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71.9% 이후 국회의원 선거로는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253곳 중 163곳에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 비례 17석을 합쳐 전체 300석 중 180석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뒀습니다. 단일 정당이 전체 의석의 5분의 3인 180석을 차지한 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21대 국회 전반기는 여대 야소, 후반기는 여소 야대 구도가 되면서 대립이 이어졌고 협치는 사실상 실종됐습니다. 출발부터 험난했습니다. 상임위 배분을 두고 당시 여야가 대립하면서 임기 시작을 지나 개원 법정 시한도 넘기고 48일 늦은 7월이 돼서야 지각 개원했습니다. 2020년 12월 당시 여야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며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상임위별로 매월 2차례 이상 전체 회의, 법안 소위는 3차례 이상 열도록 했지만 17개 상설 상임위 중 법사위를 제외하면 지킨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25,849개 법안이 발의됐지만 9,457개 법안만 처리됐습니다. 동물국회 5명을 썼던 20대 국회보다도 법안 처리율이 낮았습니다. 빈손, 맹탕 비판은 피할 수 없지만 의미 있는 법안들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 책임자의 책임을 묻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돼 시행됐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왜곡처벌법과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등이 재개정됐습니다. 22대 총선이 치러진 4월 이후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1개에 불과하고 전세사기 특별법과 세월호 참사 특별법은 야권이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여러 민생 법안은 자동 폐기됐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물론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는 모성보호법,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가 숨진 자녀의 자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구하라법, 원전 폐기물 저장소 포화를 앞두고 사용 후 해결료 저장 시설을 만드는 고준위 방사성 관리 특별법 등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여소야대 구도가 21대보다 더 강화된 22대 국회가 과연 최악의 국회 평가를 받은 21대 국회를 되풀이하지 않을지, 실종된 협치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시사톡톡 김은혜입니다. 네, 김은혜 기자가 정리한 21대 국회 활동 모습인데요. 익숙하시죠? 두 분 다. 국회 마지막에 마치고 난 뒤에 의석 비율의 배분과는 관계없이 이런 정리 안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극한 대립, 싸움이
일상이 돼서 이번 국회만 문제가 아니고 동물 국회였다가 이번에 또 식물 국회란 말도 있는데요. 막바지까지 극한 대립으로 어쩌면 꼭 처리해야 되는 법안마저도 상정 기회를 잃고 그냥 폐기가 돼버렸습니다. 일단 두 분께 21대 국회 평가 먼저 듣고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느 분께 평가를 먼저 부탁을 드려야 될까요? 박 실장님 먼저 해주시죠. 그래요? 네. 21대 국회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글쎄요. 뭐 점수를 매긴다면 저는 조금 약간 후하게 주고 싶은 좀 역설적이에요. 방송에 나온다는 게 평론가분들이 굉장히 혹평을 많이 하는데 일단 전제가 뭐 정치가 국민 수준을 뭐 반영한다고 보는 전제하에 또 국회 자체가 우리나라 전체 국민 수준의 정치 이걸 의식을 반영한다는 전제하에 한 B+ 정도 좀 후하게 준다고 보실 분 있겠지만 제가 생각이 이렇습니다. 전반기하고 후반기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집권 2년 그리고 윤석열 정권 집권 2년이 21대 국회에 좀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이에요. 입법부라는 것이 행정부를 좀 견제해야 되는 기본적인 책무가 있다면 전반기에 문정부의 어떤 180세란 거대 여당에 맞서서 국민의힘이 좀 싸운 바람에 결국은 그게 그 정권 교체로 좀 이어졌다 하는 그런 부분을 좀 제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윤석열 정부가 2년 전 5월부터 출범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번에 거의 야권이 190여석을 갖고 왔잖아요.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나름대로 윤석열 정권의 어떤 그 견제 내지 좀 비판에서 좀 성공적인 부분도 있었다 냉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이라면 다른 동물국회나 뭐 극한 대립 이런 걸 좀 감안하더라도 한 B+ 정도 주는 것이 좀 야박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박이 아니라 제가 들은 평가 중에서는 가장 후한 네. 평가가 아닌가 싶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전반기에 좀 문재인 정부 당시에 국회로서 할 일을 나름대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점을 평가하셔서 B+ 정도를 줄 수 있다. 네. 그다음에 문정부 끝나고 난 뒤에 윤 정부 예. 때는 민주당이 나름 열심히 싸워서 네. 그는 뭐 행정부 견제라는 점에서 어떤 행정부든 열심히 견제했다는 차원에서 점수를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김영건 의원 보시기에는 점수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전 좀 후한 평가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59점 생각했어요. 60점을 꽈락으로 보면 꽈락에 조금 못 미치지 않았나? 왜냐 그러면 대립이 심했고 너무 긴 시간 동안 그 화합하고 타협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생산적인 모습보다는 끝까지 갈등의 연속 이게 이제 시간적으로 너무 긴 시간 반복됐다. 그런 점에서 정치는 결국 국민과 함께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기대를 가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점에 있어서 좀 박한 점수를 줬고요. 그래도 제가 한때 국회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더 낮은 점수를 줄 수 없어서 59점. 옛날에 형을 생각해서 예정 때문에 그나마 재수하셔야 되겠다. 59점이다. 꽈락은 재수해야 되잖아요. 네. 다시 와야 되니까. 그나마 예정을 생각해서 59점이면 굉장히 그 혹평을 하신 건데 박 실장님께서는 그나마 그래도 B+ 같으면 나쁜 성적이 아니죠. 좋은 성적인데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말씀하실 때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수준을 감안하면 국민 수준이 별로 평가하는 국민도 그렇게 높은 평가 받을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아니다. 들면 이번 선거 결과도 놓고 뭐 선거하기 전에는 민심이다 뭐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 그러잖아요. 아니 그럼 민심을 그런 이 대중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반영합니까? 투표밖에 없잖아요. 투표. 그렇죠. 그럼 투표 결과를 그럼 우리가 그건 민심이 아니다 또 이렇게 하기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반영했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통체적으로 말씀드린 보다는 여야라는 그 시점을 좀 구분해서 좀 한번 분석해 드린 측면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후하다는 것도 저도 스스로 전제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누군가 지금 말씀 주셨습니다. 누군가는 또 후한 점수도 줘야죠. 그래 열심히 하라 격려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21대 국회는 이 법안 처리율이라는 객관적인 지표에 있어서는 36.6% 역대 최저였습니다. 이 법안 하나 처리하는데 평균 걸린 시간이 거의 599일, 거의 600일입니다. 역대 국회보다 법안 발의는 많이 했지만 처리율은 굉장히 역대 최저였는데 그래서 맨 마지막 국회 날 그래서 더 많은 아쉬움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김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처리 실적 낮아진 이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20대 국회였지 않습니까? 네. 20대 국회를 마칠 때도 역대 최악의 국회였다라고 평가를 했었어요. 21대 국회 또 역대 최악의 국회다고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처리율만 놓고 보면 떨어졌지만 처리 건수만 보면 오히려 늘었거든요. 보니까 20대 국회에서는 처리한 법안이 9,139건. 근데 21대는 9,455건. 꽤 의미 있게 늘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21대 국회도 그렇고 20대 국회도 그렇고 9,000건이 넘는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를 시켰는데 통과시킨 게 그만큼 되는데 세상이 그만큼 변화하고 나아졌는가를 생각하면 뭐야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처리율 이렇게 통계로 놓고 보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 있는 법안이 발의되고 우리 생활에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법안이 통과되는가를 들여다보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해야지 이제 처리율이라는 그냥 통친 그 통계만 가지고 평가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 실장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이게 나오기 전에 한번 국회 사무처에도 한번 물어봤어요. 예. 지금 그 국회 인원이 얼마냐, 직원이 그러니까 4,925명? 예, 많아요. 인턴까지 포함해서 인턴 200여 예, 명까지 포함해서 4,925명. 예산은 또 제가 한번 따로 찾아보니까 기획재정부를 통해서 7,677억 정도. 뭐 국정원 수준의 예산은 인원은 정확하게 국정원하고 뭐 비교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한 5,000명 가까이가 이제 일을 하는 곳인데 국민의 그 세금을 받아서 녹을 먹어가며 그런 측면에서 과연 뭐 국회가 잘하고 있느냐 하는 그 부분은 좀 계량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이건 뭐 온 나라 다 비교 선진, 뭐 다른 나라도 그게 선진적인 민주 정치를 실현하느냐 아니면 후진적이냐, 뭐 국회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까지 가야 될 텐데 이제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결국은 뭐 계량적인 뭐 30몇 프로 통과됐다 이런 좀 그건 우리가 한 측면에서 인용할 수 있는 통계일 수는 하지만 평가할 때는 가치적 판단을 하기에는 그 이런 통계단은 쉽고 결국은 이래 의원들이나 아니면 종사하시는 분들 보좌진들 다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쨌든 제때에 맞는 그 시점에 맞는 이슈에 걸맞는 그 민생과 관련됐든 아니든 국방이든 아니면 뭐 그랜드한 우리 뭐 경제 정책이든 사회 정책이든 뭐 복지 정책이든 이런 분야의 법안들이 제때 좀 빨리 그러면 뭐 하지만 적시적소에 좀 산출되는 생산되는 이런 것이 좀 부족하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국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여기까지 성장해 왔던 거는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혁신성, 역동성, 뭐 한다 할 때는 확 하는 그 힘. 그런데 정치는 이 대한민국의 가장 앞에서 이끌어 나가는 부대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국가의 맨 앞에 있는 부대가 대한민국 전체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혁신적이어야 되는데 그러냐는 거예요. 그 점에 있어서 가장 큰 아쉬움이 있는 거죠. 두 분 보시기에는 뭐 박 실장님 뭐 좀 말씀을 좀 주시죠. 의료개혁하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민연금 문제도 계속 이렇게 논쟁이 되고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될 거로? 국민연금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제 3대 연금 그 개혁 중에 방안 중에 윤석열 정부가 내건 연금 개혁이 포함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에는 이건 행정부든 아니면 정치권이든 또 뭐냐면 대통령실이든 간에 좀 결정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모든 사람이 저도 여기 많이 좀 들여다봤는데 복잡한 것은 하지만 또 들어가면은 굉장히 과단성이 있는 결정을 내려야 될 상황이에요.
이것도 어떤 결정을 내려놓고 또 그다음 이게 지금 10년, 2055년에 기금 소진이 한다 이렇게 시뮬레이션에 나와 있지만은 뭐 그렇다면 지금 한 30년, 20년 이상 남은 건데 어쨌든 다음에 내년, 후내년에도 좀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뭐 지금 그 소득 대처율이라는 건 좀 어려운 말이지만은 이게 뭐 44%, 43%, 45%에다가 44%에 건접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받아들이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받았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생각해요. 예. 오히려 그런 결정을 자꾸 미루는 것이 지금 22대 국회에 가서 다시 논의해보자는데 처음부터 연금개혁 특위를 또 만들면은 이게 또 그 의원들이 새로 뭐 초선 의원이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되잖아요. 예. 이건 어떤 결정의 문제이지 굉장히 100%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점은 좀 굉장히 제가 아쉽다 이렇게 보고요. 의료 개혁 부분은 뭐 너무나 국민 여러분들 이제 정보가 많이 그 주입이 돼 있으니까 뭐 전문가 못지않는 의견을 다 갖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어쩌면 또 국민 개개인은 일선에서 아프신 분들 환자들은 전문가들보다 오히려 더 피부 현장에서 느끼겠죠. 정치적으로 좀 해석하자면 이게 뭐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 선거를 앞두고 좀 꽃놀이패 비슷한 이러나 저러나 이길 수 있는 그런 개혁 과제였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좀 섬세함이 좀 부족하고 대국민 호소력이 좀 떨어지는 감이 있으면서 윤 대통령의 그 진심이라 할까? 대통령이 무조건 다 한 건 아니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됐던 집행정부에서 그 자신들의 진심과 그 섬세한 정책들이 이게 잘 전달되지 못하고 그것이 좀 약간 이렇게 삐끄덕하면서 좀 속된 말로 좀 삼천포로 지금 빠지고 있는 듯한 느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김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연금 개혁도 그렇고 노동 개혁도 그렇고 의료 부분 또 교육 개혁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이 초기에 화두를 던진 거는 굉장히 적확하게 던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추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국정 운영의 미숙함이 여실히 드러났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 이제 그 국민연금 개혁안 같은 경우에는 개혁을 하려고 하면 국정의 책임은 누가 뭐라 그래도 정부 여당에게 먼저 있는 거거든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정부안을 먼저 내놨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개혁안은 이런 건데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하는 거고 이 부분은 국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협조해달라 양해두고 하고 안을 내놔야 되는데 끝까지 개혁을 하겠다는 말만 던져놓고 정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건 협의가 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다가 시간만 가고 나중에 야당이 역으로 제안하는 것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는 조금 많이 진짜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박 실장님 보시기에는 뭐 여지를 준 겁니까? 아니면 일을 안 하고 공을 넘긴 그때 겁니까? 당시 작년 10월이었을 예. 겁니다. 그게 맹탕 그 개혁이 아니라고 예. 좀 뭐 보수 언론이든 진보 언론이든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게 예. 김 의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인 안을 좀 가이드라인 내놨다 그러지만 두리뭉실한 거예요. 예, 예. 전부 다. 그래서 그거는 정부의 그 정책 결정을 위반하는 태도는 제가 보기에는 아니다 말씀드릴 수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아마 결정 장애가 시작된지 모르겠어요. 이게 예. 이래야 할까 저래야 할까 이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고민만 하다가 세월이 다 가는 건데 예. 그거는 국민의 누군가 지도자라는 것은 앞장서서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틀리든 말든 틀리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예. 맞으면 자기의 공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게 정치겠죠. 그렇죠. 네. 추진도 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도 네, 지고 그렇죠. 당연히 분명하게 선을 그을 거는 그러니까 이게 또 그어야죠. 책임의식, 예. 그러니까 내 불이익이 올까 하는 것을 먼저 계산하는 것이고 또 정치권에서는 이게 표에 득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쉽게 말해서 속된 말로 굽다 보니 이게 그냥 결국 뭐 좋은 결과가 너무 많이 구워서 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지금 뭐 어쨌든 타기 전에 꺼내서라도 지금 빨리 좀 22대 국회에서는 이것부터 좀 속도감 있게 네.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의 패턴을 끊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숫자로 보면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제일 처음에 거대 야당이 여당과 타협을 시도하다가 이대로는 하세월이다.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라도 단독 처리하겠다 하면 대통령이 단독 처리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러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현재 21대에서는
뭐 재결을 할 수 있는 의석이 안 되니까요. 그다음에 최종 부결되고 그러면 또 한바탕 난리가 나고 또 할 거라고 하고 이 패턴이 22대에서도 상당 부분 많은 분들이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줄어들 가능성 없어 보인다고 전망하는데 김영건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21대 국회에서 야당은 입법을 주도하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게 반복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국정은 표류되다시피 하는 모습이 지속되니까 총선에서 국민들이 심판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2대 총선은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은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국정 기조를 바꾸어서 변화하라라는 게 민심인데 주권자들이 민심을 드러냈으면 그것을 받아서 뭔가 변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모습은 21대 하던 대로 또 22대 그대로 할 것 같은 걱정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가면은 정말 국민들은 화가 날 거고 나라가 좀 더 위중한 상황으로 빠져갈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걱정을 하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총선의 민심을 받들어서 국정 운영의 기조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어느 선에서 타협해서 변화할 것인가를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이제 관전자 입장에서 보면 뭐 누가 바뀌어야 한다 이건 이제 추후 다시 한번 논의해 보기로 하고요. 좀 즐겁게 보면 제가 보면 좀 드라마틱할 것 같아요. 좀 재밌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팬덤을 가지신 분들은 짜증이 날 수 있습니다. 한쪽 편을 들어야 되니까 이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쪽이 이겨야 되는데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쪽이 팬덤을 가지신 분들은 좀 불편하실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유노멀이라고 보고 뭐 탄핵에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200석은 못 미쳤지만 거의 근접한 강력한 야당이 있다는 첫 경험. 그리고 여당도 이게 교묘하게 지금 작은 소수 세력을 갖고 있지만 여기서 맞서야 된다는 과제 그런 게 있죠. 그리고 또 제3세력까지 지금 등장해 있는 상태이고 또 여러 사안들이 민감한 것이잖아요. 뭐 영부인 리스크부터 이재명 사법 리스크, 조국 리스크 뭐 여러 등등 이게 어떤 방향으로 제가 보기에는 쉽게 말해서 불똥이 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국회 개원 첫날부터 보니까 뭐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탄핵 열차는 출발했다 그랬습니까? 그러기도 하고 또 이해찬 고모님이 이해찬 정신적 지주요 더불어민주당에 여기는 우리가 싸워야 된다 끝까지 이렇게 했고 조국 신당 대표는 뭐라 그랬습니까? 국민은 싸우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는 싸우겠습니다. 더 독하게 싸우겠습니다. 이랬어요. 지금 한 1년 내지는 한 1년 반 사이에 이 모든 사안이 싸우면 결판이 날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우리가 그래도 민주사회로 좀 진입하는 과정에 있고 어느 정도 수준이 있다면 즐겁게 볼 수 있는 즐겁다기보다는 그런 격돌이 난항이 불가피하게 예상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우리가 구체적인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박 실장님께는 정부 쪽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질문을 드리고 김영건 의원께는 민주당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국무총리 얘기가 나오고 무성했습니다. 잠깐 소강 상태인 것 같은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국무총리를 교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걱정하는 분도 있을 정도고요. 그다음에 장관도 사실은 청문회 거치고 이러면 여러 가지 지금 이 거대 야당 시스템에서 문제가 많을 것 같아. 그래서 일각에서는 거국내각 이런 얘기도 잠깐 나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 장관, 거국내각 지금 정부와 여당 쪽에서 이걸 어떻게 받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관전 조금 재밌게 보자는 측면이라는 것도 있는데 재미라는 거 자꾸 좀 불편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럴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지금 예전 같으면 국무총리 좀 적당히 해서 할 수 있겠지만 윤 대통령하고 이미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국무총리 아마 이야기를 했는 듯이 나왔잖아요. 어느 정도 양해 선을 우리가 민주당의 양해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와 있다는 것이죠. 장관도 이미 그전에는 낙마하기도 하고 아니면 물론 임명을 할 수 있지만 여러 이제 이야기 나오면
야당이 굉장히 거부한다든가 공세가 있으면 임명하기 어려운 처지도 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뭐 거국내각거리지만 그까지는 아직 거기까지는 좀 상정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야당에도 어느 정도 양해를 받고 좀 최소한 비토를 놓지 않는 사람 그리고 또 자신을 대체할 수 있는 굉장히 좀 정무적인 감각과 그리고 그립감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두루두루 뭐 거의 뭐 슈퍼맨처럼 능력을 갖춘 국무총리를 지금 받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또 야당도 괜히 우리가 추천해줬다가 이거 뭐 잘못되면은 또 야당이 덮어서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또 뒤로 좀 빼고 있어요. 뭐 심지어는 뭐 김부겸 전 그 민주당 시절에 김부겸 총리가 뭐 지금 설도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그전에 뭐 김한길 전 의원이 또 뭐 거론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홍준표 아직은 이준석 대표는 아직도 홍준표 대구시장이 총리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만큼 지금 어려운 굉장히 좀 난국이다. 근데 어쨌든 한덕수 총리도 지금 사임을 표명했고 그게 또 이미 말이 시가 된 이상은 총리도 지금 바꿔야 될 텐데 저도 좀 궁금합니다 오히려. 그게 그런 슈퍼맨들이 있을까요? 뭐 그러면 그 사람 대통령 하려고 그러겠죠. 네. 그러면 나는 그만하겠습니다. 사임하고 싶습니다고 했지만 그 의미 없어서 현 총리가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가는 상황도 예전에 그런 거 비슷한 게 있었죠. 예, 그럴 수도 네.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가능성이 훨씬 커 보이신다는 거죠? 아니 뭐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미 그 최장수 총리 뭐 근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런 상황도 노정할 수 있다. 민주당은 그러면 국회만 보면 숫자가 크니까요. 예. 일단 숫자 크고 절대 다수를 지니고 있으면 국회에서는 편안한 날들, 따뜻한 날들이 민주당에게는 있을까? 그다음에 전국을 주도할 수 있는 힘이 민주당에게 넘어왔다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어려움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 국가니까 대통령의 의사에 반하는 일들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입법도 거부권 행사하면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도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기 때문에 국회는 예산 심의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이 아무리 다수 의석이라고 하지만 국정 운영을 주도하거나 계획대로 성과를 내기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요. 민주당도 당장 큰 고민일 겁니다. 의석도 많이 받았고 총선에서 민의도 받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결과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일 거라고 보고요. 저는 아까 이제 그 대통령 총리 얘기 잠깐 하셨는데 이건 총리 저도 이제 며칠 전에 TV를 틀었는데 한덕수 총리가 나와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분 아직 대한민국의 총리야? 그만둔다 그런 지가 언젠데? 지금 여의도에는 다음 총리 어떻게 되고 총리를 누굴 준비하고 그런 얘기가 전혀 없답니다. 총리는 거의 이제 관심사항 밖으로 밀려난 상태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이거는 총리 문제를 놓고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대통령의 관심이 총리까지 안 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대통령의 관심은 대통령 본인의 안위와 배우자의 안위 문제에 집중해 있다가 보니까 총리 고민을 할 새가 없는 상황이 직면해 있고 그래서 저는 민주당도 성과를 내야 되고 대통령도 고민을 풀어야 되니까 어느 선에서 협의를 해야 된다. 네. 타협을 해야 된다. 지금 뭐 최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한동훈 특검 22대 국회가 특검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대통령이 나서서 어디까지는 받고 어디까지는 그만하자. 이게 먼저 협의가 돼야 그래야 총리나 내각의 인선에 관한 논의가 될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전국을 좀 풀어나가는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 생각을 합니다. 미래의 전망으로 다른 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박 실장님 보시기에 일부 비판하는 쪽에서는 국민의힘 도로 영남당이고 거의 괴멸 수준의 패배를 했고 이대로 간다면
보수가 상당히 오랜 기간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로영남당이 돼버린 보수의 재건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그러면 지금 선거 결과를 한번 돌이켜 봐야 되는데 거대 여당이 야당이 탄생한 190여석인데 국회의원이라는 게 뭐 해보셨지만은 어쨌든 대통령 선거 다음 대선이 언제입니까? 2027년이죠. 7년, 예. 그리고 그 다음에가 2028년이 국회의원 선거죠. 지금 국회의원 되신 분들은 2028년까지 다음 대통령이 선출된 다음에 지금 이제 그렇죠. 선거에 임하는 것인데 그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는 사람인데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또 우습게 보기도 하지만 그 지역에서는 표가 상당하잖아요. 예. 뭐 야당이 좀 굉장히 뭐 표를 많이 갖고 가질 수 있는 역량이 더 있다는 것이고 보수로서는 그게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겠죠. 정권의 보수 정권이라는 연장 측면에서 보면은 그 점은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뭐 백서를 발간하고 뭘 한다 그러면서 굉장히 논란을 피우는 이유이기도 한데 어쨌든 다음 또 뭐 한 8월 이전에 전당대회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결국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누가 지금 그 국민의힘의 재건에 아니면 또 국민 여론 내지면 대중적인 인기 내지는 지지를 받는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이 지금 첫 관건인 것 같아요. 굉장히 좀 그 전력이 흐트러졌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제가 등장을 좀 주목해보고 있고요. 다른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를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정치적인 보수적인 그 이념성을 결집하고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어느 분이 나올까 당장은. 물론 뭐 미래에 한 2, 3년 뒤 되면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이런 뭐 요즘 윤상현 의원도 좀 많이 다니고 그런데 어쨌든 중견그룹 이런 유승민 전 의원 같은 분들이 좀 나와서 뭐 대선 대권 후보에 도전할 수 있겠지만 그건 조금은 더 미래의 이야기고 당장의 당대표 선거에서 보면은 한동훈 전 위원장의 비대위원장의 그 등장이 좀 굉장히 궁금스러울 거예요. 근데 아까 모두 말씀드린 이건 국민의힘이 한편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발등에 불은 오히려 더 더불어민주당이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뭐 이재명 대표의 이제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이번 선거로 인해서 좀 희석된 부분이 있지만 지금 당헌 당규를 더불어민주당은 바꾸면서 당 대표도 마음대로 하면서 대통령 후보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지금 당헌을 거의 완성하고 있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이. 그리고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당이다 이렇게 한데 그건 결국은 역설적으로 보면은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당 대표 자리를 놓고 대권 후보가 될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있지는 않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사법부의 판단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이재명 대표로서는 정말 가장 예기치 않는 변수를 맞을 수 있는 정치인이다 지금 좀. 그런 점에서는 민주당도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제 우리 지역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2대 국회와 우리 지역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 지역은 참 지난번 선거에서도 참 조용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그렇게 뭐 일각에서는 선거운동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조용했던 상황인데 이유는 다들 짐작하시겠죠. 너무 TK 의원들끼리만 있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일들, 그다음에 지역의 현안들이 실현되는 것 같지도 않고 지역 정치는 완전히 실종되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이 점은 이미 뭐 겪어보신 분이니까 김영건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전체적으로 보수의 재건이라는 관점. 그러니까 지금 보수가 어떻게 새로운 보수로 탄생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저는 제가 민주당에 몸담고 있지만 TK에 살고 있기 때문에 TK의 미래를 위해서 건강한 보수가 성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창조적 파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대한민국의 보수는 근본적으로 변화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보수가 확 새로운 물로 바뀌어가면서 미래지향적인 오히려 보수의 가치를 전면적으로 담보하는 보수가 등장을 했어야 되는데 대통령은 탄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의 내부 혁신은 일어나지 못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느냐? 저는 그 점이 TK의 책임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흘려보냈어야 할 정치 세력을 보내지 않고 여전히 붙들고 놓아주지 않은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지역은 전체적으로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TK가 보수당 일색으로 오랜 시간이 흘러오면서 저는 가장 큰 폐해가 뭐냐면 선거는 있을 때 정치가 없는 것이 이것이거든요. 선거라는 절차는 민주주의 절차는 있지만 선거가 끝나면 정치는 없는 거예요. 정치는 상대가 있어야 정치가 있는데 여긴 상대가 없지 않습니까? 상대가 없으니까 서울 가서 서울에 안 좋게 얘기하면 거수기 노릇만 하고 그 당 총재, 당 대표의 눈치만 보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의 정치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거고 이게 지역에 여야가 없으면 우리 지역의 현안은 서울에서 보면 늘 동네 문제가 돼요. 지역의 현안이 중앙정치의 화두로 올라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늘 지역은 그 변방, 아무런 역할도 못하는 그렇게 되는데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빨리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선거 결과는 나왔지만 선거 결과가 정치의 바람직한 형태가 아니다고 해서 또 4년을 그냥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상태에서도 어떻게든 지역의 정치를 복원하고 그 정치가 가능하다. 토론이 되는 문화를 만들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고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임미애 의원이 혼자 있는데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25명의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오히려 임미애 의원을 제발 좀 왕따시키지 말았으면 좋겠다. 파트너로 인정을 해주고 한 명이지만 지역에서 여야가 있는 듯이 토론도 하고 상대로 인정도 해주고 협의하는 그 구조를 어떻게든 좀 만들어서 지역의 문제를 중앙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로 만들어서 풀어나가는 능력을 좀 발휘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미애 의원을 파트너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야 예. 지금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을 대구 경북 현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 그렇죠. 네, 이건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박 실장님께서 아주 아마 좋은 힌트를 주실 것 같은데 지역 가장 최근에 등장했던 지역 현안 대구 경북 통합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번에는 마치 다 잘 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도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 한두 번 한 거 아니다. 많았는데 현실적으로 실효성 없다. 가능성 없. 그냥 해본 얘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사실 뭐 희낙낙거리면서 이야기할 성질은 아니겠죠. 대구 경북을 통합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뭐 TK 제가 보기엔 강력한 TK 자치 정부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걸로 좀 요약할 수 있는데 지금 정서적으로 지금 1981년에 대구 직할시로 경북도에서 분리됐지만 43년 정도 흘렀지만 어쨌든 경북도청이 안동 예천으로 지금 이전한 것은 2016년이고 경찰청도 옮겼고 선관위 뭐 다 옮겨버렸어요. 그 와중에 지금 3, 4년 정도 안 되는데 체감적으로 지금 대구 경북민이 그 준비가 좀 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홍준표 시장이 최근에 와서 그걸 다시 대구 행정통합론을 들고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뭐 지원해보라고 했지만 아시다시피 이게 행정통합이라는 게 그게 쉽게 뭐 덜렁 뭐 합치자고 해서 뭐 별거 하듯이 연하듯이 되는 상황은 아니에요. 굉장히 중앙정부의 협조 또 권력 이양 이런 부분도 많이 남아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주도권을 또 누가 지느냐는 문제가 있죠. 주도권을 진다는 것은 과연 홍 시장의 바람대로 대구 경북에 통합된 것이 대구도로 할 것인지 대구 메트로폴리탄 뭐 이렇게 할 것인지 이거는 알 수 없고 경북 입장 그럼 경북이 사라지느냐 정체성이 없는데 그쪽은 반대할 소지가 굉장히 높고 민감하죠. 그건. 그리고 미국의 주처럼 어떤 강한 정부를 그러면 지방에 구상한다는 것인데 이건 법률 개정이 다 뒤따라야 되는 것이고 심지어는 헌법 개정도 아마 있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당장 행정만 통합한다 하더라도 통합 행정도의 어떤 수도가 뭐 대구가 될지 포항이 될지 안동이 될지 그건 또 민감한 네. 아직까지는 좀 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취지는 제가 굉장히 공감해요. 워낙 지방에 지금 인구 절벽이니 뭐 이렇게 해서 인구도 지금 줄고 산업적 배치도 초일국주의 수도권에 집중되고 중앙 권력이 너무 지금 갈수록 대한민국 비대해지는 거니까 그걸 견제해보자는 지방 수장, 지방 정부의 그 장관들이 이야기하는 지방 장관이 이야기하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한다 이렇게 취지는 말씀드립니다. 10분 이해하시지만 실효성에서는 상당 부분 아직까지는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신데
김병건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대구 경북의 위기다라는 거는 적극 공감을 하고요. 다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위기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대구 경북 위기의 본질은 산업의 위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대구 경북은 나름의 산업, 그러니까 구미, 포항, 그리고 여기 자동차 산업들, 전자 산업들 다 여기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변화하면서 우리의 산업 체계도 바뀌면서 이 산업들이 떠나가고 그 위기가 온 건데 문제의 핵심은 결국은 미래 산업으로 가는 어떤 산업을 대구 경북에 장착하고 우리가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것이 핵심인데 그 산업의 위기에 대한 이해와 그에 대한 대응에 관한 고민들은 상대적으로 잘 하지 않으면서 행정통합 얘기만 반복해서 나오는 거는 이거는 그 이철우 지사님이 처음에 와서 한 2년 하다가 뭐 잘 안 되는 것 같다, 뜻대로 안 되니까 그때 행정통합 얘기했거든요. 그러다가 또 그냥 시간이 갔지 않습니까? 지금 홍준표 시장님도 행정통합 얘기를 하는 시기가 거의 비슷해요. 처음에 시장하고 나서 한 이제 2년 넘어서 3년 가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요 시점에 또 행정통합 얘기를 꺼내거든요. 이거는 큰 집, 작은 집이 살기 어렵다고 합친다고 나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각자가 무엇을 하고 먹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내부적으로 찾아나가는 과정이 우선이지 그것이 되면은 통합도 할 수 있고 나눌 수도 있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문제에 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네.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네.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좀 네. 합니다. 22대 국회에서 그럼 우리 지역 의원들이 우리 지역의 그런 문제들까지 고려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워낙 많은데 이 법안만은 좀 발의를 해서 실현을 해서 우리 지역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자면 국가 균형 발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법안 기대하시는 법안이 있으면 이 법안이 나는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생각하는 거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저는 선거제 개혁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지방 소멸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안들이 내부에서 나오지 않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의 정치가 형성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부에 논의가 없는 거예요. 토론을 4년 만에 한 번씩 하는 지역에서 뭔 미래에 관한 논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역의 정치를 형성할 수 있는 선거제도, 노무현 대통령이 특정 한 지역의 한 정당이 70% 이상의 의석을 가져갈 수 없도록 여야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자라고 얘기했던 그때의 그 정신이 저는 굉장히 필요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선거제 개혁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역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 중에 하나가 선거제 개혁이다. 예. 박 실장님. 제가 보기에는 뭐 국회의원들이 좀 현장을 많이 다닌다는 흔히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주면은 제가 기업을 좀 많이 다녔으면 좋겠다는 거. 법적인 그 측면에서 하나만 말씀하라고 하시는데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 간단히 설명해 볼게요. 아까 김 의원님께서도 선거구 관련해서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수도권 과밀화 인구가 집중되고 수도권 의원이 122석 지역구가 거의 절반이 육박해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이기는 팀이 이기는 거잖아요. 예. 정당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도를 장악하면 거의 대한민국 국회를 장악할 수 있게 됐는데 이게 지금 왜 이리 됐냐 하면은 헌법재판소에 제가 말씀드린 판결이 엉터리예요. 예를 들면 인구 편차 표의 1인 1표 등가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지금 선거구제의 인구 상한선과 하한선이 2대1로 축소됐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26만 명 하면 상한선이 넘으면 안 된다. 13만 명 하면 다른 거와 합쳐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뭐 의성, 청송, 영덕, 울진 이런 4개의 기초자치단체가 합쳐서 선거구를 만들잖아요.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지금 지방 지역 비수도권 의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했으니까 따라야지. 헌법재판소도 거기도 그 인간이 그냥 재판관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헌법 소원이라든가 강한 문제 제기를 법안 제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연방제가 아닌 그리고 양원제가 아닌 미국처럼 상원이 없는 다른제인 한국적인 현실에서는
지역 대표성을 강화해야 된다. 이것이 지금 수도권 문제도 초집중 문제도 풀고 대한민국의 어떤 인구 절벽이랄까 이런 상황도 풀고 아까 말씀드린 대구 경북의 TK 뭐 통합해서 지방자치 광역 정부를 만들자 하는 그런 문제가 다 연계되어 있는데 하여튼 국회에서의 비수도권의 지방의 대표성을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걸 의원들이 좀 지금 좀 생각했으면 해요. 저는. 끝으로 딱 1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오늘 꼭 하시고 싶은 말씀 두 분께 듣고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김 의원님. 이번 총선은 국민의힘 당선자들의 득표율이 더 올라갔어요. 과거에는 평균하면 한 60% 득표를 했거든요. 이번엔 대구도 그렇고 경북도 그렇고 한 10% 더 올라가서 70%가 국민의힘 득표율이에요. 평균이. 저는 이 문제를 굉장한 위기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되려고 하면 균형이 어느 정도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누구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유권자들이 그리고 시민들이 평소에도 그렇고 어떻게 어느 정도 정치적인 균형이 형성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대구 경북에 정치가 복원되기 참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서울만 바라보지 말고, 그러니까 유튜브를 봐도 서울 유튜브를 봐요. 지역 방송을 좀 보고 지역의 현안을 가지고 고민하고 토론하고 공론을 만드는 일을 우리가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 실장님. 글쎄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게 지역의 문제를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다 대표를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또 국회에 가면 이제 국정 아젠다를 좀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TK 의원들이 지금 뭐 25대 0 지금 일방적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경쟁력이 지역 사회 정치적인 경쟁력을 복원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어려운 문제인데 한편으로는 또 당내 민주주의 그렇다면 뭐 국민의힘 자체 내 경쟁력, 당내 경쟁을 발동시켜서 아주 유능하고 뭐 참신한 인물을 뽑을 수 있는 구조가 있느냐 하는 그 문제도 좀 회의적인 부분인데 그건 또 다음에 한번 차치해서 차후에 말씀드리기를 하고 우선 지금 지역 국회의원들이 제가 좀 바란다면은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측면과 동시에 국가적인 아젠다에 대해서도 우리 TK 의원들이 좀 나섰으면 해요.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원 한 300명 되는데 진짜 실력 있는 그 국가 아젠다를 자기의 철학을 담아서 얘기할 수 있는 그야말로 거수기가 아닌 그 정도 의원은 한 30여 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봐요. 그분들이 대체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럼 대구 경북의 의원들이 과연 그 정도 반열에 300명 클래스의 학생이 있는데 그 한 10% 안에 들 수 있는 역량 있는 그런 의원들이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근데 25대 0에서는 그런 인물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좀 경쟁이 없으니 아무래도 단련이 덜 될 수 있는데 그래도 뭐 원내대표는 쭉 나오고 있대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원내대표가 가지라 그러잖아요. 네. 자, 10% 안에 들 수 있는 의원이 꼭 우리 지역에서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시간을 오늘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김영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오늘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눴습니다. 22대 국회 모쪼록 21대 국회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길 기대합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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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득표수 294표 중 가 179표, 부 111표, 무효 4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검을 거부한 윤석열 정권과 당신들 아들이 죽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국민 국회의원들, 당신의 손자가 죽었다 해도 이런 행동하시겠습니까? 지난달 29일 21대 국회의 마지막 날 최상병 특검법은 결국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이 과정을 지켜보던 백발의 노 해병은
표결 결과가 발표되자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당신들의 아들과 손자가 당한 일이었다 해도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며 격노했습니다. 대통령의 격노에서 시작되었다고 야당에서 의심하고 있는 조사 과정의 문제 규명이 백발 노 해병의 격노 속에 다음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노 해병의 격노는 우리가 직접 보았지만 대통령의 격노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대통령은 격노하면 안 되는가? 격노한 게 죄입니까? 라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 이외에도 현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이야기가 자주 들렸습니다. 대통령의 격노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국가의 최고 리더가 자신의 취향을 함부로 드러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하와 참모가 여기에 영합하기 때문입니다.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아야 부하들이 비로소 자신의 본심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류 리더는 자신의 힘을 쓰고 2류 리더는 타인의 힘을 활용하고 1류 리더는 타인의 능력을 이끌어낸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